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사회복지직 9급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즉시강제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강제집행하고 비교를 해주시고, 강제집행하고 즉시강제하고 합치면 행정강제가 됩니다. 행정강제하고 행정벌하고 합치게 되면 전통적 의무행확보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과징금 등의 새로운 의무행확보수단이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전염병 예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전염병 예방법,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강제 격리시킨다. 서울대학교 병원, 국립의료원 등에 강제 격리시킨다. 강제 격리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 격리, 얘는 즉시강제에 해당하죠. 이거는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시간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입니까? 이거는 시간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우리가 물건을 판다 이런 경우에는 살모넬라병에 걸린 쇠고기, 수거 폐기행위 이러면 성질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 얘는 시간상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즉시강제죠. 즉시강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 그랬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서는 몇 조부터 몇 조까지, 몇 조부터 몇 조까지? 3조. 3조 내지 8조 하고 10조. 10조 내지 10조의 4. 10조 내지 10조의 4 하고, 여기서 이제 표준적 직무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입니다. 4조. 근데 이제 보호조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에는 임의적 보호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제적 보호조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제적 보호조치 이 부분이 즉시강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권 발동은 보통 명령과 강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명령과 강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상 하명입니다. 하명.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부가 하는 거죠. 이 강제, 이게 바로 이제 즉시강제, 여기에 해당을 할 테고, 물론 이제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수인 하명에 해당한다. 수인 하명이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수인 하명이고, 따라서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이라고 하게 되면 대강이직입니다. 대강이직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행정대집행하고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나눠지고, 그 중에서 이 이행강제금만 간접적 강제수단에 해당을 하죠. 제재력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 강제수단에 해당을 할 테고, 요거는 집행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켜주는 것이죠. 그 다음 도로교통법상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제거.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이제 도로상에 위법한 위험한 물건이 이제 있으면은 그 경찰 책임자가 있을 때는 경찰 책임자한테 제거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경찰 책임자가 없을 때는 그때는 즉시강제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제거. 이거는 뭐예요?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의무 부과를 할 수 없을 때. 경찰 책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경찰기관이 직접 그것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그러면 즉시강제가 1번, 2번, 4번 되는 것이고, 3번은 하명이죠. 3번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금전급부 의무 부과하는 급부 하명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당연히 절차법이죠. 이름 자체가 절차법이고, 행정법은 일반법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심판 절차에 관한 일반법, 행정대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법, 정보공개 절차에 대한 일반법, 이거 저거에 영향 주나요? 괜찮아요? 그냥 하죠. 네, 그냥 하죠. 절차법에 해당을 하는데, 근데 뭘 떠올리시냐면 실체적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실체적 규정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의 실체적 규정과 관련돼서는
행절법 제4조 2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4조 2항. 얘랑 같이 항상 다니는 것은 뭐예요? 예, 국세기본법 18조 3항이 있을 수 있죠.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 보게 되면은 신뢰보호원칙, 자기구속원칙, 행정선례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죠.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보기도 하고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관행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선행 관행, 그래서 자기구속원칙의 근거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선례법, 관습법 얘기하는 거죠. 행정선례법의 근거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규정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는 게 맞고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 통지를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해야 된다. 청문이죠. 청문. 청문 행정절차법 제 몇 조입니까? 22조입니다. 22조에 보시게 되면 1항하고 2항하고 3항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1항이 이제 청문, 정식 청문이고요. 그다음 2항이 공청회, 그다음에 3항이 의견 제출 기회부여. 얘가 의견 제출, 얘가 바로 약식 청문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청문 같은 경우에는 며칠이고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하고, 공청회 같은 경우 14일 전까지 사전 통지, 사전 공고를 하게 됩니다.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 요거 3번 좀 특이합니다. 3번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이런 문제들을 자주 봤었어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이런 문제를 봤었는데,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상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인데, 그것이 의견 청취 처분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현저히 뭐 곤란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거나 개별법에 마련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적용시키지 않는다고 행정절차법 제3조 2항에 나오죠. 3조 2항에. 근데 여기에 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말고도요,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병역법상의 병역처분, 얘네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귀화허가라거나 난민 인정이라거나 이런 것들 역시도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조 2항입니다. 3조 2항.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행정절차법 제23조의 이유제시 역시도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3조 2항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정한 처분뿐만 아니라 여기처럼 병역처분이나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난민 인정, 귀화허가 이런 것들도 포함된다. 이것도 같이 좀 정리해 놓으세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법령상 확정된 의무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진 않죠. 얘 같은 경우에는 환수처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환수처분 같이 확정된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의견을 들어봐야 바뀔 게 없죠. 바뀔 게 없습니다. 뭐로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재판 곤란 포기. 긴급 재판 곤란, 여기까지가 바로 뭐야? 사전 통지. 이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가서 포기, 의견 진술을 포기를 했다. 이렇게 포기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의견 청취. 이게 의견 청취. 사전 통지는 의견 청취의 필수적인 전치 절차죠.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겁니다. 긴급 재판 곤란 포기에서 지금은 재판입니다. 재판. 이미 재판 등을 통해서 확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으면 사전 통지도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죠.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전 통지를 거치는 거니까.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간적 효력.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과 규정이 있으면, 경과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법을 적용한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법이 개정이 됐는데 구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 규정이 있으면 이러면 해당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법령 개정이 없는 걸로 취급당하는 겁니다. 경과 규정이 있으면 해당 사건의 범위 내에서는 법령 개정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후에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에 구법령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거는 뭐 당장 그렇게 뭐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는 건데 뭘 얘기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분 이후의 법령 개정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풀었던 내용은 좀 특이한 경우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우리 이렇게 나눴죠. 실패하겠네. 빨리 나와달라고 지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빨리 나올게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처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네. 처분입니다. 처분 이후의 법령 개정 사정 변경. 법이 바뀌거나 법령 상태가 바뀐 거죠. 사실 상태가 바뀌는 걸 우리가 사정 변경이라고 하게 되죠. 사정 변경이 있다라거나 근데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죠. 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법령 개정, 사정 변경 그러면 평면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정 변경이 있을 때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항상 위쪽에다가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 소송 상황을 걸어놨었고 밑에 쪽에다가 침익적 처분에 대한 방어 소송의 상황을 걸어놨습니다. 수익적 처분 여기다 거시고 그 다음 여기는 침익적 처분 이렇게 걸어놨죠. 그럼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야? 처분시하고 판결시죠. 처분시하고 판결시 중에 신법, 구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이 신법이죠. 여기가 신법, 개정된 법. 그 다음에 여기는 구법, 종전법령하고 여기도 역시 처분시, 판결시, 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구법, 신법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고 앞에 같은 경우에 수익적 처분이니까 수익적 처분은 언제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청시, 신청시하고 그 다음에 처분시죠. 처분시. 여기서 처분시가 되는 이유는 뭐였냐면 처분시하고 판결시 중에 여기서 처분시를 취하잖아요. 처분시를 취하니까 이 처분시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야. 넘어오게 돼서 그래서 신청시하고 처분시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이렇게 하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법규 위반 행위가 있어서 제재 처분을 할 때 법규 위반 행위를 한 행위시하고 그다음 제재 처분을 하게 되는 처분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원칙이 어느 쪽이 되는 겁니까? 여기는 원칙이 이쪽이 되는 거고 처분시 그 다음에 여기가 처분시 그 다음 여기가 원칙이 되는 거죠. 이유는 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때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완성되는 거다 이거요. 법률관계 사실관계가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완성된 후에 개정법령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그거는 진정소급 적용이 되는 거죠. 진정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얘기한 거는 이쪽 상황이에요. 이쪽 상황입니다. 이쪽 상황이니까 뭘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야? 구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법령을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문제 없는 경우죠.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수익적이다 얘기죠. 수익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수익적인 내용으로 개정되었을 때. 그리고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등 역시 이것도 수익적인 내용으로 법령이 바뀌었을 때 그랬을 때 법령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럴 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죠. 얘네들은 뭐예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전제를 뭘로 깔고 있는 거야? 진정소급 적용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진정소급 적용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죠. 소급 적용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한테 법적 안정성을 깨고 침익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침익적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소급 적용,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 그러면 이건 진정소급 적용입니다. 진정소급 적용,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법령의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은 저건 진정 소급 적용. 그다음 부진정 소급 적용에도 적용된다. 부진정은 가짜라는 뜻이죠. 작아.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죠. 어떻게 비교를 한 거였어요? 법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법을 바꾼 공익 부분이 있죠. 법령을 개정한 공익
이쪽에 법익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라는 사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언제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익형량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를 이제 형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진정소급 적용, 진정소급 적용, 진정소급 입법 다 마찬가지고 부진정, 부진정 소급 적용, 부진정 소급 입법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건 진짜 오리지널, 이건 가짜 가리지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느 게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이거죠. 진정 소급 적용은 신뢰보호, 국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선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얘는 소급 적용을 할 수가 없다가 원칙이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게 바로 없다가 원칙인데 예외적 상황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부진정 소급 적용이라고 하게 되면 얘는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이미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미 완성이 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법령 개정의 그 공익이 더 크다 이거죠. 왜? 이쪽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이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공익상 요청이 더 크다. 한시법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률에 유효기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이건 뭐 언제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붙어 있을, 써있네. 유효기간이 붙어 있을 때. 한시법은 명문으로 정의입니다. 정의. 명문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우리가 행정행위에다가 이렇게 갖고 부관을 붙였는데, 여기다가 기한으로 뭘 붙여요? 종기를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기를 붙여놓게 되면 마칠종자죠.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이거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죠. 주된 행정행위의 존속기간이 되는 거고, 그때 도달함으로써 주된 행정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하는 거죠.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에 유효기간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법률에 한시법 유효기간이 붙어 있으면 그 유효기간에 도달하게 되면 그 법률의 효력은 자동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 소멸.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서 좀 당황스럽죠? 그래? 아이고야. 근데 원래 이런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원래 이런 겁니다. 어저께 기태하고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우리하고는 시험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기술이 달라서 그래서 국어는 좀 조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눈에 익히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 뽑고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계획이죠.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미래를 예측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고 관련되는 다양한 행정작용들을 종합 조정해서 하나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 수험계획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험계획. 행정계획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죠. 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처분성이 인정되죠. 계획 처분입니다. 계획 처분. 구속적 계획. 계획 처분. 근데 구속력이 미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건축 행위가 제한된다는 등의 이것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권리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권리 제한이 발생하는 게 보통인 거고, 그렇다면 구속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기 때문에 법률요부 원칙 적용되겠죠. 그렇죠? 법률요부 원칙 적용되고 당연히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맞습니다. 저렇게 얘기했을 때 법률요보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법률요보는 조직법적 근거만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모두 있어야 돼요. 작용법적 근거도 같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작용법적 근거도 있어야 돼요. 법률요보 원칙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토지 수용이 위협하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 이건 워낙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 이론으로 접근합시다.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착수한 뒤에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에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행정계획의 일반 이론으로 그냥 접근해서 풀어도 풀리니까 그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하고 똑같이 행정법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생각을 하시게 되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행정계획 있죠. 행정계획의 근거법을 우리가 계획법규라고 하죠. 계획법규. 계획법규에서 우리가 사익보성을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사익보상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계획법규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우리의 그 규범 구조가 요건 플러스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계획법규는 뭐가 없냐? 계획법규는 이게 없어요. 요건이 없습니다. 요건이 없고요. 효과 부분만 있고, 이 효과 부분만 있는데 효과 부분에 목적 플러스 수단, 목적 플러스 수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뭐 사인들의 개별인들의 어떤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도출해 낼 수가 없어요. 계획법규에서는 뭐가 안 나와? 사익보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에 대해서 다툴 때 있잖아요. 다툴 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행정계획이 있었는데 얘는 나한테 수익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B라는 행정계획, B라는 행정계획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는 나한테 이렇게 침익적입니다. 이걸 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침익적인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 그 방법 말고 요거를 이렇게 다시 재변경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재변경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침익적인 계획에 대해서 직접 취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 직접 취소 소송,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직접 취소에서는 계획 보장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한 겁니다. 당연히 공법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계획 보장 청구권이라고 했고, 얘는요 계획 변경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한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는 거부 처분 취소이니까 대상 적격 요게 핵심적으로 문제가 돼요. 소송 요건에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소이죠. 행정계획에 직접 상대방은 있다 없다. 행정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계획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이다. 일반 처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일반 처분이면 직접 상대방이 없습니다. 직접 상대방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 제3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제3자 취급을 받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원고 적격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얘들을 뚫는 방법은 결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사익보상이 도출이 안 되고 또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대상적격,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것을 예외적으로 뚫어버리는 방법은 근거법에서 안 되죠. 그 다음에 저게 관계법도 없단 말이에요. 들어가면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 보충적 규범으로서 헌법까지 보내줘야 됩니다. 헌법까지 보내주는데 이걸 보내서 살리는 건 어디로 가는 거냐면 법치국가 원리 중에서 법적 안정성의 원리.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가요. 다시 말해 뭐야? 신뢰보호 이렇게 갑니다. 신뢰보호로 가는데 얘는 뭐를 신뢰하겠어요? 신뢰를 하게 되면 이걸 신뢰하겠죠. 수익적 계획이 계속 존속될 것이라고 나는 신뢰하였다. 이런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적 계획이 존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일반 처분이라고요. 얘는 뭐야? 얘는 일반 처분이다. 일반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 같은 경우에는 그 신뢰 대상, 신뢰보원 측에서 신뢰 대상이 되는 행위를 뭐라고 봐요? 공적 견해 표명이라고 하죠. 공적 견해 표명은 개별적 언동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학설에 따르게 되면 신뢰 대상은 뭐가 돼요? 선행 조치가 되죠. 선행 조치는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설에 따르게 되면 일체의 모든 행정작용, 행정계획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설에 따르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사익보상 살리고 사익보상 그 다음에 여기서 신청권을 살린다.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익보상 얘기할 때 근거법규에서 대법원은 어디까지 확대한다? 관계법규까지 확대한다. 관련 법규, 절차 법규까지 확대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까지 확대하는 게 이게 헌재 입장이죠. 얘 같은 경우엔 대판, 대법원, 얘 같은 경우 헌재, 헌법재판소.
여기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헌법상 원리로서 법치국가 원리, 법적 안정성의 원리로 가고 신뢰보호를 바탕으로 해서 사익보호성을 잡아내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신청권 문제는요. 이거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에서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조리가 바로 헌법상 원리잖아. 헌법상 원리. 해서 조리상 신청권으로 잡아내는데 이게 신뢰보호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말입니다. 판례잖아. 판례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의학.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거는 신뢰 대상이 아니죠. 신뢰 대상이 아니면 법적 안정성 주장이 안 되죠. 주장이 안 되면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안 되겠죠. 네, 이게 기본적인 적용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판례가 이 당연무효인 경우 그냥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 판례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도 그렇게 봤었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법은 30조 4항에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라는 기속력이 없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했잖아요. 그건 이유가 뭐예요? 우리 판례 대법원 입장은요. 무효인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권리구제를 시킨다는 게 걔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칙적으로 원고적격 인정 안 됩니다. 법률상 이의가 없는 거고 예외적으로 무효일 때 뚫어주겠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걸 더 들어가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몇 번 더 나오면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몇 번 더 나오면 이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정리는 기본 원리대로 그대로 가십니다. 법령에서 고려하도록 규정한 이익은 물론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이익도 행정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모두 형량명령에 포함시켜야 된다. 형량명령. 특이한 접근이네. 형량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행정계획은 그것이 처분으로 인정되었을 때 일반적인 행정재량과 달리 광범위한 재량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죠.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이라고 하죠. 계획재량. 행정재량보다 그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필터링하기 위한 우리 그 불문법 원리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행정법의 일반 원칙 말고 플러스 어디까지 들어간다? 형량명령의 원리. 형량명령이라는 특유의 한계 법리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이 형량명령 원리는 일반적인 비례 원칙처럼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는 것은 물론이고 1, 2, 3까지 들어갑니다. 얘는 모든 형량을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익과 공익 그리고 사익과 사익 이렇게 됩니다. 사익과 사익 얘네들까지 형량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형량을 모든 관계이익을 전부 다 형량을 하게 되는데 법에서 이런 행정계획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공익들을 고려하라라고 정해놓은 이익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정해놓은 이익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정해놓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이익을 다 형량해야 되는 겁니다. 다 형량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원칙적으로 행정계획은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데 세 가지가 인정되는 거죠. 폐기물 처리 여포가 적정통보 사건, 두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 사건, 세 번째 도시계획 위반 제한권 사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이죠.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근데 이거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인에게 조리상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 청구 아닙니다. 여기서 청구라고 표현하면 실체적 권리라고 했죠. 요거는 그냥 신청, 절차적 권리, 신청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다. 힘들어? 안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신청권 요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케이스죠. 예외적으로. 간단한 문제네요. 행정계획 나오면 우선 좀 긴장 한번 해줘야 돼요. 행정계획은 어디서 치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거는 좀 간단하게 들어왔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신뢰보호 원칙입니다. 비평, 신자, 목동, 부실사의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에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 간에 이익 형량을 하여야 한다? 지금 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보 처인반 때리고 나서 선보 처인반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이죠. 선행조치, 보호가치 있는 신뢰, 절이행위, 인과관계, 그리고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조치 이거 잡고 나서 5개 깔았죠. 그 다음에 신뢰보호 원칙 한 개로 들어가죠. 이 한 개 부분에서 학설 있죠. 학설이
신뢰보원 측은 언제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신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 원칙의 희생을 발생을 시키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의 원칙 사이에 있어서 형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형량이 필요하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이익형량, 협의의 비례 원칙입니다. 여기에도 비례 원칙이 들어가 앉아 있다. 협의의 비례 원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학설은 여기서 법률 적합성이 법적 안정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지만은 통설 판례 입장은 뭐가 되는 거야? 이익교량설, 양자동의설,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이게 입장이 되는 것이죠. 이건 어디에도 나와요? 아까 봤던 행정절차법 4조 2항에도 나옵니다. 4조 2항에도 제3자의 이익과 형량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전체가 6개가 요건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6개가 요건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5개를 요건으로 놓고 이거를 소극적 요건 1개로 처리를 하는 거하고 전체 6개를 통과해야만 신뢰보원칙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하고 전자 쪽이 국민한테 좀 더 유리합니다. 5개로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야만 이것만 인정되면 어떻게 돼? 신뢰이익이 인정되잖아. 신뢰이익이 먼저 인정이 됐고 그에게는 신뢰보호 필요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뢰보호 필요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권리보호 필요가 있다는 거야. 권리보호 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한계에서 깨져가지고 결국 신뢰보원칙 위반이 아니다, 적법한 처분이다 라고 결론이 나와도요, 위에서 권리보호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지금 취소 소송은 기각이 되겠지만은 손실보상 청구가 될 수 있어요.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을 5개로 놓게 되면 손실보상 연결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요, 6개로 놓게 되면은요, 이건 손실보상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뢰이익 자체가 인정이 안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6개로 놓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랬다고 해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청에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뢰 대상이죠. 판례는 신뢰 대상을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하고,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당 업무가 무엇인지 조직법상의 그 분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신뢰 가능성의 실질이었습니다.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 다음에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라.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 법령상의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 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때요? 쏘으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한번 회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가 나왔는데, 근데 이 국토 이용 계획, 이게 A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폐기물 사업을 할 수가 없고 B 계획이라고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했던 거잖아.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고 이게 나머지 요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한다. 이건 강학상 특허였죠. 특허인데 특이하게도 기속행위였다.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A 계획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B 계획 도시 계획이 B 계획으로 이렇게 바뀌면 폐기물 처리 사업을 이걸 영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꿔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 그러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려면 거부 처분 성립돼야 되니까 신청권이 필요하다 이거죠. 신청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으면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에 신청권이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신청권이 인정된다. 여기서 신청권이 인정되는 거하고 밑에 거하고를 우리가 연결을 시켰죠. 이렇게 이게 판례 입장이죠. 얘하고는 결국 다른 사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같은 거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국토 이용 계획의 변경을 거부한 것은 결국은 이 허가를 거부한 것이 된다. 그게 판례 입장이고요. 최종적 허가, 이쪽에 있는 최종적 허가를 거부한 것으로 된다면 여기서 신청권이 인정되면 이건 원래 안 되는 거지만 이쪽도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것도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 아니겠는가. 이것이 일반인의 상식이죠. 상식, 그게 바로 조리.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신청권까지 인정한 겁니다. 신청권까지 인정한 거지 신뢰보호 인정해버리게 되면 청구권까지 인정돼요. 청구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소송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의취소송을 제기하면 대상 적격하고 원고 적격이 깨져가지고 각하되는 게 아니라 소송은 받아주겠다 이거야. 소송은 받아주는데 저거 신뢰보호 돼버리면 들어가서 인용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 개의 구도가 바로 인용까지 연결되는 그런 구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구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 사후에 선행조치가 변경될 것을 사인이 예상하였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가치는 신뢰라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귀책 사유가 있어요. 보호가치가 깨집니다. 보호가치가 깨지는데 이거 뭘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얘를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공무원 임명처분 이겁니다. 공무원 임명처분.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한테 임명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본인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렇죠? 자기한테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니까 나 합격했는데 나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나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책 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호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불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면허업이 있고 허가업이 있고 신고업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면허업이 있고 면허업, 그 다음에 허가업이 있죠. 허가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고업이 있고 법적 성질은요. 업면허는 가항상 특허가 되는 거고 업허가는 가항상 허가가 되는 것이고 업신고는 수리료한 신고였죠. 수리료한 신고. 수리가 나온 다음부터 유효기간이 진행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수리가 나와야만 된다라고 했으니까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그 얘기는 수리료한 신고다라는 얘기가 되죠. 지금 이제 허가하고 신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업면허 특허 쪽하고 달리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면허 쪽에는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있다 이거. 연장 제도가 있다. 연장 제도 무슨 말이에요? 갱신 얘기하는 거죠. 갱신. 그 유효기한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건 지금 수리를 위한 신고라는 지금 전제를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유효기한이 경과하면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면허라고 하게 되면 갱신기간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냥 존속기간이고 그래서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 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렇죠. 이건 아예 새로운 거죠. 신규 허가, 신규 신고입니다.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좀 밍숭맹숭하잖아요. 밍숭맹숭하죠.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여기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매립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거야. 손실보상을. 근데 수사업법에 보게 되면 손실보상 규정이 있어요. 손실보상을 해주는 건데 현재 여기서 고기 잡는 사람한테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면허라고 하게 되면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지만 허가나 신고라고 하게 되면 유효기한이 끝난 사람이었어요. 끝났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고기 잡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손실보상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건 막 똑대다 놓으니까 무슨 소리 하도 모르겠지. 철회권 유보의 경우라도 철회권의 행사는 그 자체만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그 외에 철회 일반적 요건이 충족된다. 이거 어저께 나왔던 얘기죠. 뭘 조심하라고 했어요? 어저께는 이것을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험 문제에서 이것을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관련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랬습니다. 부동철사 개벽이죠. 부동철사 개벽 철회 처분이 나오는 이유 부는 부담 불이행이 되는 거고 동은 상대방의 동의가 되는 것이고 철은 철회권 유보가 되는 것이고 사는 사정 변경이 되는 것이고 개는 법령 개정이 되는 것이고 벽은 법령상 철회 사유 운전면허 취소 같은 거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입니다. 철회권 유보 A라는 네가 A라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이 수익적 처분을 내가 철회할 거야 라고 이렇게 부관을 붙여놨어요. 근데 얘가 그런 잘못을 했어요. A라는 사유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철회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건 재량이다.
그걸 기억하라고 했죠. 이건 재량이다. 철회권 유보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철회 처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전히 재량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유보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실내 보호 주장은 안 되겠지만은 뭐는 가능해요? 비례 원칙 위반 주장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례 원칙 위반 주장은. 그래서 지금 철회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사정 변경에 따라 철회를 했다라거나 이런 경우 생각해 보게 되면 그때 우리 일반 요건으로 제한 범위 얘기하잖아요. 그 제한 범위가 여기도 어느 정도 살아남아 있다 이겁니다.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 비례 원칙 위반 발생하면 철회 처분은 재량이라고 했어요. 재량. 역시나 재량의 하자로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인해 부담 이외의 부관, 기타 부관, 기한, 조건, 철회권 유보 이거 얘기하는 거죠.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 청구하든지 전체 취소송,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전체 취소송, 아니면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의 변경을 청구한 다음에, 청구는 무슨 청구, 신청한 다음에, 그죠? 신청한 다음에 그것이 거부된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 결론 내리시면 어떻게 나온 거였어요? 일부 취소송 부관에 대해서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부관부 행정 전체 취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부관 없애달라고 삭제 신청한 다음에 거부당해서 거부처분 취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의무행위 소송 제기하는 방법이 있었죠. 여기서 부담 그리고 기타 부관 나누면, 부담은 일부 취소송이 가장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취소송 제기하게 되면 이거 기각되고, 거부처분 취소송 가능하고요. 의무행위 소송 제기하면 각하되고, 기타 부관은 일부 취소송 제기하면 이거는 판례에 따르면 각하, 학설에 따르면 기각, 어쨌든 인용은 안 됩니다. 인용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취소송 제기하면 이게 인용되는 거고, 거부처분 취소 이거 살릴 수 있고, 이거는 무조건 각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취소송하고 거부처분 취소송 사용하라 이 얘기인 거야. 이거 두 개 얘기한 겁니다. 기타 부관 요거 얘기했고요. 기속행위에도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이 원래 효과 제한이죠. 효과 제한인데 기속행위에다가 부관 붙이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기속재량에 대한 문제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문제는 법률 효과 부분이잖아. 효과 부분이니까 요건 부분에다가 부관 붙이는 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뭐라 불러요? 요건 충족적 부관. 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관 못 붙이는 거고요. 건축 허가에다가 담장 설치 조건이라는 부관을 붙이면 판례는 뭐라 봤어요? 무효. 아예 무효라고 봐버렸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여기 가서 확정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과태료에 대해서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들어갔겠지. 그치? 이의제기를 들어가서 저 재판은 무슨 재판이야? 판결 아니고 결정이라고 했죠. 결정. 그죠? 그래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저거는 처분 방식으로 나온 거고, 근데 두 번째 상황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법원에 재판까지 넘어간 거예요. 과태료 재판까지 넘어가서 결정 나왔고, 그 다음 그 결정이 이제 상소 안 해가지고 확정됐다 이겁니다. 상소 안 해가지고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은 저 앞에 이거는 언제 확정돼요? 이거는 얘는 60일, 그죠?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과태료 재판 넘어가잖아. 60일 동안 이의제기 안 한 거야. 이거는 과태료 결정, 부과 결정, 법원의 결정 나오고 나서 상소 제기 안 한 거니까 2주 동안 불복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거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확정돼 버렸지?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이죠. 5년.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보게 되면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죠.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한 거부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리를 위한 신고는 수리가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부도 처분이죠. 수리 거부, 수리 마수리 다 처분 맞습니다. 특정한 사익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만으로는 특정한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공권을 도출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저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아까 헌법재판소가 공법상 권리, 법률상 이익 인정했던 거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서 인정했죠?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에서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아예 판시를 해버렸죠. 그걸로 한번 기억을 해놓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안 들어가면 이렇게 접근해도 맞는 말이 돼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헌법상 권리입니다. 헌법상 권리, 즉 기본권. 헌법상 권리를 우리가 이름을 굳이 기본권이라고 또 따로 붙여주죠.
권리인데 기본적인 권리다 이거예요. 기본권이 있는데 이게 소극적 권리가 있을 수 있고 적극적 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소극적 권리가 바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자유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적극적 권리가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자유권적 기본권, 소극적 권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와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권리죠. 그 자체로서 구체적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권리 인정되잖아요. 얘는 법률이 따로 있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니까 헌법만 가지고 권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권리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위에는 자유권적 기본권, 그걸로 봐도 저건 틀린 말이죠. 이렇게 가도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출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걸 뭐 대상 적격에 대한 얘기로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정지 그러면 우리 요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건이 뭐였어요? 본대회급 복명, 그죠?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 복명,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안 될 것,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집행정지의 대상적격, 이것도 소송이에요. 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대상적격, 신청인적격, 피신청인적격, 신청이익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의 대상적격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자귀처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귀처분 맞아요. 그러니까 대상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적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집행정지가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소극적 처분이니까 적극적 구제수단으로서 가처분, 즉 가이행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소극적 구제수단이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처분 의무가 동반돼 줘야 되는 거죠. 기속력으로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 의무가 동반이 돼 줘야지만 그래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죠. 신청이. 근데 지금 인정 안 되고요. 행정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면 되죠. 행정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면. 그래서 뭐 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행정소송법에는 이런 말은 없는데 행정심판법에 이런 말이 따로 나와요. 이유는 민사소송법 준용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심판을 청구하는데 청구인이 겁나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청구하는데 5천만 명이 같이 이렇게 청구를 하면 그렇다고 5천만 명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명 대표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정대표자 3명까지입니다. 3명까지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형식을 다 갖추지 않았다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진정서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상관없다는 거죠.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서면 행위가 아니다 이거죠.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름이 뭐라고 돼 있든지 간에 그 내용이 행정심판이면 행정심판이고 이름이 행정심판으로 돼 있어도 내용이 이의신청이면 이의신청이고 이렇게 실질에 따라 파악을 한다. 그 문서 내용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행정심판 맞고요. 적법한 겁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44조에 뻔히 인정되고 있죠. 심지어 어디에도 인정됩니까? 취소심판뿐만 아니라 은맹심판에도 인정되고 부작위에 대한 은맹심판도 인정되잖아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판결 인정 안 되고 부작위 은맹심판에서는 사정재결 인정되죠. 이유는 전자는 절차적 심리만 하고 얘는 실체적 심리도 하니까. 형성력을 가지는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해 당연 취소되어 소멸하는 것이다. 형성력이 그게 정의잖아. 그치? 형성력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예요? 소극적 형성력이 있을 수가 있겠고 적극적 형성력이 있을 수가 있죠. 적극적 형성력은 어디에서 인정되는 거야? 의무이행심판 43조 5항에 보시게 되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처분을 하거나 이 부분이에요. 처분재결. 이건 새로운 법률관계를 아예 처분을 내놓는 거잖아.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 형성력을 갖는 적극적 형성재결. 그런데 취소심판 같은 경우는 뭐야? 처분을 없애는 거잖아. 없애는 거니까 이거는 소극적 형성력을 갖는 소극적 형성재결. 그냥 형성재결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적극과 소극이 둘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다 소독약 뿌리는 문제도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고요. 어쨌든 형성력이 인정되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국가배상 책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교통신호기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 소속의 공무원, 경찰 공무원 얘기하는 거죠.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3조죠. 3조에 보게 되면 저 교통신호등, 신호기는 누가 설치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지자체의 자치사무란 말이죠. 지자체 자치사무인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게 위임된 겁니다. 위임.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간 위임이 된 거고요.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경찰 공무원들 위임 사무 처리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거나 위임 사무로 설치 관리되는 영조물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거나 위에 앞에 이건 뭐야? 앞에 공무원이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거는 2조 얘기하는 거죠. 영조물이 잘못했다? 저거는 5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뭘 잘못했겠어요? 공무원이 수리 안 한 거지, 수리. 경찰이 수리를 안 한 거야. 신호기 고장 날 수는 있죠. 고장 날 수 있는데 고장 나면 이제 그 교통안전센터에 우리가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종합센터에다 신고를 하면 그러면 그냥 빨리 나와서 수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리를 안 하고 막 24시간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부작위 쪽에 2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부작위 쪽에 고장 난 건 5조고 고장 난 건 5조고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위임했죠. 국가배상법 2조 앞에 거 5조 뒤에 거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한다. 얘는 누가 되는 겁니까? 얘는 이 말이 맞으려면 말입니다. 이게 2조나 5조 국가배상법 2조나 5조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기속주체여야 되잖아요. 사무기속주체 맞습니까?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기간 위임이 되면은 국가 쪽이 사무기속체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게 기간 위임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쪽이 사무기속주체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 국가기관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지자체가 지금 사무기속주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2조 5조에 따른 외부적 배상 책임자가 맞는 거죠. 뭐가 아니야?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로서의 배상 책임자가 아니라 얘는 2조 5조의 사무 기속 주체로서의 배상 책임자가 맞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다음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장이 왜 이래? 하천 정비 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위, 계획 고수량 다 같은 말이에요. 계획 고수량,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위 저런 거 잘 이렇게 안 쓰는 말인데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하고 있다면 관리되고 있으면 당초부터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잘못 책정을 하였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예상을 한 거야. 예상을 해보니까 이만큼의 높이면 되는 거야. 제방이. 그렇죠? 여기 이제 물길, 여기가 물길이고요. 물길이고 당연히 이쪽에 이제 제방이 이렇게 있겠지. 제방이 이렇게 물길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지금까지 500년 동안 내렸던 비의 양을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만큼 높이를 세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만큼 높이를 안 세우고 만약 여기까지만 만들었다. 요만큼의 높이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물적 상태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거니까 물적 상태 하자가 있으면은 그건 당연히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이 될 텐데 요거 맞추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거죠. 500년 만에 내린 비 그래서 여기까지 비가 와서 막 범람했다. 그런 거 아니면 이거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뻘소리 하는 문제들 많이 봤는데 이 문제 잘 처리를 하고 있네요.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상당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기현성 이거는 민법상 인과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형법상 인과관계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 쪽에 경찰법상 인과관계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직접 원인설 이런 걸 적용시키게 되고 형법에서는 조건설 이렇게 적용시키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상당 인과관계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그냥 경험의 법칙상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기현성 무슨 말이야? 그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인식되는 정도면 인과관계 성립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내지 기능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목적 그 수행하는 직무의 목적 이렇게 읽으면 안 풀린다고요. 그죠? 안 풀린다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거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의미 없는 거 그냥 넘어가시고요. 예, 핵심 키워드 잡으면서 움직이셔야 돼. 키워드 잡으면서. 예. 예견 가능한 행위 후에 사정, 가행의 태양,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이 상당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말고도 지금 사익보상도 이 안에서 판단하는 거라고요. 사익보상도. 우리 판례는 최소한 위법한 부작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고, 요즘에는 자귀행위가 위법일 때도 그때도 사익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데 인과관계 요건에서 잡아냅니다. 인과관계.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내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않고, 저거 공물이잖아요. 그쵸? 말이 영조물이고 강학상 공물에 해당하고 아무 공물이든 다 상관없다고 했죠. 공용물이든 공공용물이든 공공용물인데 인공공물이든 자연공물이든 그게 누구 소유인지 국유공물이든 공유공물이든 사유공물이든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고, 그래 다 포함돼.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권, 임차권 아무거나 없이 사실상 관리하는 거 다 포함돼. 다 포함된다고 했죠.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때가 성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줄을 성의 없게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문제 되면 아무거나 막 던지면 되거든요. 교수님이 피곤할 때 내는 방법,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의 근거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사실은 저 영향권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향권 규정을 두고 있는 개별법들이 있고, 거기에 보면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나눠지고 그 거리가 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거나 판례 보면 그냥 대상지역으로 보세요. 그럼 맞습니다. 대상지역으로 보세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법은 절차법인데, 근데 실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고, 있는 게 어디까지만 있어?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까지만 보호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대상지역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입증하여만 원고적 격이 인정이 된다. 정말 그지 같은 말이네요. 그쵸?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했죠. 그쵸? 얘네 집이 어딘지 얘기 안 했어요. 어쩌자는 얘기지? 그냥 여기서는요, 그러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안에 거주하는, 그 얘기는 어쨌든 둘 다 입증을 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누구든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대상적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정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상 추정, 환경상 이게 침해 우려가. 밖에 거주하는 사람은 본인이 입증을 해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안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입증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틀린 겁니다. 그렇게 틀린 거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채무는 이거 뭘 봐야 되는 거야?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가 된다. 이런 문제가 어디도 있고 어디 있었어요? 과태료에도 있었고 이행강제금에도 있었고 그랬었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효가 돼버리고 소송은 종료가 돼버리고 승계도 안 되는 것이고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은요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준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 청구성은 무슨 소송이에요? 무슨 소송이에요? 예방적 금지송이죠. 저건 예방적 금지송 말하는 거죠. 법에 있는 표현이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예요.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이거는 사전 소송이기 때문에 명문의 근거가, 그 소송의 형식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지 않는 이상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법 해석상 인정될 수 없다. 예사취, 이차부, 가수지에서 예사취입니다. 예사취.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원래는 자기한결적 신고인데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면은 수리료한 신고죠. 일반적인 건축신고, 건축법 14조에 있는 자기한결적 신고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저 실체적 요건은 원래 누구 요건이에요?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이죠.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의 요건 쪽인데 그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기 때문에 이 건축 신고의 신고 요건 안쪽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밀고 들어오면 얘가 실적 요건을 포함해 버렸으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돼 버리는 거죠. 원래는 자기hoàn 결적 신고였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